수천 년 전에 만들 수 있었을까? 인간과 똑같은 크기의 복제품, 혼자서 움직이는 기계동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15m 높이의 정밀한 태엽시계까지. 이제 고대 인조인간들에 대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고대 유물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신전이나 궁전, 돌무덤만으로는 수천, 수백 년 전의 생활상을 온전히 밝혀내기 힘들다. 유적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화된 기계들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Although the ancients lacked electronics and computers, some of their automata were really surprisingly sophisticated and incorporated concepts like feedback control and programming. 고대인들이 조종 가능한 자동 기계들을 2000년 전부터 만들어 왔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수백 년이나 앞선 기술의 자동 장치들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중 많은 수의 발명품들이 로봇공학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쓰이고 있는 자동화 기계들의 바탕이 되었다. A lot of people think that robotics was inven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there were proto-robots. There were a lot of proto-robots around throughout the centuries for 2,000 years. And without those, we wouldn't have any modern robots. 인류는 언제나 실제 크기의 인간 복제품을 만나는 미래를 상상한다. 놀랍게도 이것은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도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탈리아의 한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빈치. 그저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할 뻔한 이 작은 마을은 한 남자로 인해 유명해졌다. 바로 마을 최고의 유명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다빈치는 당대의 천재였다. 일찍이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발명품들을 쏟아낸 경우는 없었다. 그의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빈치에 있는 레오나르도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환상적인 그의 발명품 모형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의 기바람이 빛나는 평형추 거중기, 다빈치가 고안한 사상 최초의 헬리콥터 원형, 기묘한 갈퀴 모양 날개가 달린 미래적인 디자인의 비행 기계들과 훗날 실제 전투에 사용된 것보다 4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튼튼한 외벽과 강력한 포를 갖춘 거대한 탱크도 있다. 하지만 박물관에는 그의 모형들보다 훨씬 값진 소장품들이 많다. 다빈치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기록해둔 문서들이 바로 그것이다.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라고 불리는 이 문서들은 레오나르도의 발명품에 대한 수백 점의 스케치와 설계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문서들 사이에는 역사책의 내용을 뒤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기사의 모습을 한 인조인간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So now what it's left us with is having to be detectives. It's a bit like an archaeological dig. We have to go in, we have to look at the drawing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다빈치의 주 활동 영역은 이탈리아 피렌체였다. 알렉산드라 로마넬리는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박물관 큐레이터다. 로봇공학 역사가들은 이곳에서 다빈치의 로봇 기사를 다시 제작하고 있다. 다빈치가 500년 전 직접 그린 스케치가 기본 토대가 된다. Leonardo dedicated himself to the project of an automaton, which is a humanoid machine. 다빈치의 인조인간은 생물역학에 관한 그의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d that's the science of how our bodies move. And so he was all the time thinking about how could I make a machine that would be like a person. 다빈치의 금속 로봇은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그는 먼저 인간의 근육, 힘줄, 인대 등을 철저하게 연구한 뒤 그 기능을 로봇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Leonardo thought of the human body as a wonderful, perfect machine, and he tried to create a mechanical model that could reproduce the effect of human movements. 가슴 부분의 톱니바퀴는 줄을 감아 올리는 축과 연결되어 있다. 중심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 줄은 풀리거나 팽팽하게 당겨진다. 다시 이 축들은 각 관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줄이 당겨지거나 풀어지면 관절이 움직인다. It worked through the effect of
tightening and loosening the ropes to simulate the traction and straining of limbs. 팔 관절과 연결되어 줄을 풀거나 감는 톱니 장치는 기사의 갑옷 아래에 숨겨져 있다. We can see the wheels in the robot's chest. 줄은 갑옷 안의 장치에서 어깨를 통과해 발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톱니 장치를 돌리면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다. This would be the movement of the arm. 이런 원리 덕분에 이 로봇의 움직임은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 So what the robot can do is hug someone. So they reckoned it went up to people and hugged them. 로봇 기사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감탄과 환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대의 로봇들 중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없었을까? 고대 그리스는 신화와 전설의 시대였다. 신과 괴물들로 가득하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고대 문서에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있다. 바로 기계 괴물이라고 불렸던 로봇 전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고대 시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쓴 호메로스는 재련과 금속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다. He was the god of blacksmiths. He was the god of manufacturers. He was probably the first engineer ever on earth. 고대 문서에는 헤파이스토스가 옛 그리스의 높은 산 위에 살았다고 적혀있다. 그는 그곳에 있던 대장간에서 금속을 채련하고 신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갑옷 등을 만들었다. 헤파이스토스는 기발한 기계장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기록에는 그가 로봇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다. 로봇은 다리가 3개였으며 살아있는 동물들처럼 혼자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 진정한 고대의 인조인간이었다. Many of the historical references which we read now seem to be fantastical or even ridiculous in the claims. But one of the things that becomes more apparent the more one delves into it is that there may well be a grain of truth in some of these claims. 고대에 움직이는 인조인간 병사가 존재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그리스 신화에는 거대한 인간형 전사들이 등장한다. A good example here is the man-robot android called Talos, who was made as a gift to the king of Crete. 전설에 따르면 신들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그리스 해안 근처의 섬인 크레타의 왕에게 거대한 로봇을 하사했다고 한다. 이 뛰어난 전사는 모든 적으로부터 섬을 지킬 임무를 띠고 있었다. Talos was claimed to be able to move, was claimed to be able to fight, and was given to help defend the place. 탈로스는 하루 3번씩 섬을 정찰하고 거대한 돌을 던져 침입자를 쫓아냈다. 탈로스는 최초의 로봇 전사일까? If anything, it was robotic in shape, but probably consisted of a person in a suit. 탈로스가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대 그리스에 인조인간을 제작할 기술이 없었다고 해도 크게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처럼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들은 필요한 기술만 갖추면 언젠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Most of the cultures in the ancient world had mythological references to robotic machines or robotic people. There seems to be a sort of human obsession with machines that mimic the human form or animal form. They certainly were starting to put together the ground rules of robotic machines. They understood levers, pulleys. Most of the mechanical principles that we know of today were invented in those times. 고대인들은 로봇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론상의 원리를 실제로 옮기는 것도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고대 세계에 자동화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단 한 사람의 업적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대인들은 자동문과 음료수 자판기를 개발했고 오늘날의 자동차와 기계에 쓰이는 이론들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로봇이나 인조인간이 20세기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에도 자동기계들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증거도 많이 나온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그의 제국은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제국의 영토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알렉산드리아이다. Robotics seems to have begun in ancient Alexandria around about 300 BC. 기원전 300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도 이름난 학문의 도시였다. This occurred basically because Alexandria was set up as a city where learning was very important. 당대 발명가들 중에는 로봇공학의 대부라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다. He's the big name, and it's for one simple reason. 5 of his books are still in existence. 헤론은 그의 책에서 당대의 알렉산드리아가 뛰어난 지식과 기술적 성과들을 보유한 진보적인 사회였다고 말한다. Some of these early peoples were far more sophisticated than we give them credit for. They were at least as intelligent as we are now. Their mastery of philosophy, of astronomy, of what we would now call physics, was absolutely immense. So it's be dangerous for us to underestimate their capacity. 하지만 고대인들이 실제로 전자동 기기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물론 존재한다. 최근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새로 발견되면서 고대인들이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당시의 신자들은 자동문을 지나 신전에 들어섰고 자동 인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극장에 모여들었다. 고대 문서에는 거대한 신전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자동 전차까지 등장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는 복잡한 기계들이 생활의 일부가 된 거대한 고대의 놀이공원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경이의 중심에 헤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기기들을 이용해 신기한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He describes many different inventions that were designed to surprise and give the impression of magic. And don't forget, he was a showman. His work was to display and make people really excited about engineering. 알렉산드리아의 상류 사회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놓치지 않았다. 저녁 파티에도 기계들이 등장했다. 리처드 윈들리는 유물 모형 제작자이자 헤론의 발명품들을 복원하는 전문가다. We're very fortunate in having most of the translations of Heron's treatise on pneumatics, in which he talks about air pressures, water pressures, the interaction of the two. And in his treatise he describes a number of objects which are based around these principles. This piece is number 66, and he describes it as a vessel for dispensing a measured quantity of liquid, wine usually being the favourite. 이 병은 어떻게 포도주의 양을 정확히 잴 수 있었을까? Inside the vessel is a valve which is operated by this mechanism at the top, which in turn goes down to this lever which counterbalances the cup at the front. 윈들리가 추를 제거하면 포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컵이 거의 차면 균형이 깨지면서 흘러나오던 포도주도 마술처럼 멈춘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The heart of the system is a little valve which sits inside the bottom of the vessel. The Greeks seem to favour these little conical-shaped gravity valves because they opened and closed very quickly. The little conical weight drops into the orifice of the valve when the cup is heavy enough, and this cuts off the flow of wine from the vessel to the cup. 추가 제거되면 막대는 중력에 따라 기울어진다. 이로 인해 병 바닥의 밸브가 열리고 액체는 원통용 금속관을 통해 병 밖으로 흘러나간다. Because the cup is balanced by the weight at the rear, as soon as it reaches a predetermined point, dictated by that weight there, the cup will then drop. That arm rises, the valve drops, cuts off the flow of liquid, and so that cycle of the process is finished. It's an absolutely fascinating design, and it's probably the first real genesis of control systems that we're aware of. 손님들은 이 기발한 장치에 완전히 매료되었을까? 아니면 포도주에만 신경 썼을까? 당시 사람들에게 헤론은 괴짜일 뿐이었다. This little invention proves that the ancient Greeks had both a sense of humour and a sense of mischief. It's called a greedy cup,
and a host would present this to one of his guests who had perhaps a reputation for enjoying his cups. And what would happen is that when the chalice or calyx was partially filled with wine, it would just act as a normal cup. As soon as the guest said, no, fill it up, top up the cup, the little siphon in the centre of the cup suddenly starts to operate,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cup are dumped onto the person's lap, all over the clothes of the unsuspecting guest. 컵 중앙부의 기둥 안에는 구부러진 파이프가 숨겨져 있는데 컵바닥에 닿는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컵에 담긴 액체가 구부러진 지점 위까지 차면 기압이 액체를 파이프 안으로 밀어내 액체는 컵 밖으로 쏟아지게 된다. 액체는 수위가 구부러진 지점 아래로 내려간 뒤에도 계속 흐른다. 액체가 있는 부분과 튜브 밑부분의 기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액체는 튜브 아래로 흘러내려 무방비 상태의 손님을 습격한다. An ancient practical joke. 하지만 헤론의 관심은 고작 장난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단순한 발명품으로 대단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캠이라고 불리는 장치다. 원판이 회전하면 막대는 상하로 움직인다. 언뜻 보기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천재적이면서도 기발한 장치는 원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꿔준다. 이를 이용해 바퀴에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 원리를 이용하면 밀거나 당기는 운동이 원운동으로 전환된다. 엔진 캠축의 피스톤 운동이 원운동으로 바뀌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다. 현대의 엔진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헤론은 기발한 기계들을 수없이 많이 남겼지만 그의 일생일대의 작품은 따로 있다. 바로 로봇 배우들로 채워진 극장이었다. 어느 날 회사가 나에게 묻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 있나요? 나의 IT 지식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난 행복한 지식인 IT 서포터즈입니다. 모두의 IT를 위해 IT를 나눠요. KT.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뛰어난 건축 기술의 결정체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2000년 전에도 혁신적인 기술들의 고향이었다. 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의 선두주자는 당대의 천재공학자 헤론이었다. 헤론의 발명품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흥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것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Mechanical technology was also used in the service of public entertainment. Ancient audiences beca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wanted more and more visual entertainment. 헤론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오락거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배우가 없는 극장을 꿈꾸기도 했다. 바로 로봇 극장이다. 로봇 공학자이자 자동장치 디자이너인 믹 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 색다른 극장을 재현해냈다. First they'll see the theatre with the doors closed, and then the doors will open for them and they'll see little men on the back of the stage making ships, and then hands will start to move and they'll hammer and they'll saw. 배경 그림이 제자리에 내려오고 배우들과 배경은 정확히 지정된 시간에 무대 위를 움직이게 된다. 헤로는 과연 이들의 정확한 순서를 어떻게 맞췄던 것일까? 놀랍게도 이 모든 절차는 한 번의 조작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모래 튜브에서 스위치를 당기면 무거운 추가 떨어진다. 이 추와 연결되어 있던 캠축이 돌아가면서 줄을 당기게 된다. And they make it revolve. And as that revolves, it pulls the other strings that are off that and winds them around it, shortening their length. 각각의 줄은 핀에 연결되어 있고 이 핀이 풀리면 배경 그림의 일부가 중력에 따라 떨어지면서 펼쳐진다. 다른 핀들은 두 번째 줄을 떨어뜨려 무대의 다른 장치를 조작하는 다른 줄들을 잡아당기게 된다. 헤론의 극장은 아주 복잡한 자동 기계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hose strings are different lengths, and that determines when a mechanism is going to operate. So to change the length of a string will effectively program to do something else. 간단한 장난감으로 보였던 이 작품은 사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작이 가능한 최초의 자동기계였던 것이다. 헤론의 자동기계에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하나는 극장의 기계에 쓰인 것처럼 움직이는 추와 줄, 조정끈과 캠을 이용한 원리다. 하지만 헤론은 자동화 장치에 또 한 번의 혁신을 일으킨다. 세계 최초의 유압식 기계이다. One of Heron's favourite mechanisms appeared to be a device whereby air pressure is produced by water moving from one vessel into another. As the water runs into the vessel, the air is compressed and has to move somewhere, so it's usually piped to possibly a sound-producing or movement-producing device. 오늘날 이 기술은 공기역학이라고 불린다. Pneumatics is all about the way in which air and gas move and how air and gas can be used to move things. 헤론의 책에는 공기의 움직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담겨 있다. He knew that air had substance, it had volume, it was made of particles, and if you pushed it, it would have to go somewhere, and if you sucked it, it would come with you. 헤론은 자신의 이론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새들이 움직이고 노래하는 정원을 제작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사람도 새도 없는 기계 정원이었다. We have reports from visitors to the Byzantine court of numerous mechanical devices, one of which was a tree which contained metallic singing birds. The model works on the basis of water falling from one vessel to another, displacing the air and blowing a series of small water warblers which are contained within the birds. 기계를 작동시키는 물은 사자의 입을 통해 그릇으로 떨어진다. 이 물은 다시 구멍이 없는 다른 그릇으로 이동하고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해 공기가 밀려나와 튜브를 지나 피리가 장착된 새들의 입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새들의 지저귀이 만들어진다. When that container becomes full, it then siphons suddenly into the lower container. And as that fills, the weight of that vessel actually operates the owl, which then turns to look at the birds. As that lower vessel fills up, it reaches a point almost to full and then siphons. The weight then decreases dramatically because the water's going out. The vessel then ri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unterbalance weight, turning the owl back into its original position. This makes it a kind of loop system whereby it completes one cycle and then immediately resets itself and starts again. So as long as power is being supplied, the system will cycle continuously. And really, in a sense, this makes it perhaps a precursor of what we would now call a robotic machine. 금속으로 재창조된 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Motivation behind most of these pieces was to create awe and a sense of mystery and to just accentuate the power, the wealth and the technical expertise of the culture. Heron was a master engineer. He was a master craftsman. He made
things happen. He saw the opportunity and he put it together to the limit of the fabrication methods available to them at the time. 헤로는 초기 로봇공학과 자동기계의 발달에 있어서 거인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 역시 또 다른 거인의 그늘 아래 있었다. 바로 비잔티움의 필론이다. 필론은 헤론에서부터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발명가들이 이용했던 이론들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발명가들처럼 필론도 당시 후원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자동기계를 만들라는 주문을 받았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종교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전은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다. 하지만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쓸 비누와 물이 항상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성스러운 곳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This device is called Phelon's automatic soap dispensing machine, and it works like this. On the side of the machine is a coin slot here, which would have collected money from worshippers visiting the temple. 동전은 지뢰의 한쪽 끝에 달린 그릇에 떨어지고 그 무게로 인해 판은 내려간다. 지뢰의 다른 쪽 끝이 올라오면서 밸브를 열면 물이 흐르게 된다. So when a coin was placed in there, a supply of water would be turned on. And as the vessel filled up, the weight of the vessel would act on a counterbalance shaft. 가득 찬 그릇의 무게가 줄과 연결된 바퀴를 돌게 한다. 이 줄이 기계의 문을 열고 동시에 안에서는 손이 내려오게 된다. Which presents the worshipper with a ball of soap, or in this case, pumice. 손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위에 비누가 다시 올려진다. After a few seconds, the vessel reaches its siphon point and it dumps the water in a fairly continuous stream for several seconds down through the device, through the pipe in the lion's mouth, thus allowing the worshipper to actually wash their hands using the pumice ball. These examples of technology designed by Phelon are some of the very earliest machines that we could truly call automatic. For a device which is something like 2,250 years old, this is just mind-blowing. It's a staggering achievement.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많이 있다. 2,5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One could argue that this device was the forerunner of the modern soap dispensers that you find in washrooms. 필론, 헤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로봇과 자동기기의 원형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기계,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기계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능을 필요로 했다. 고대 중국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장거리 무역을 하고 지도를 만들기도 하는 모험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고향이 어느 방향인지가 무척 중요했다. 특히 제국의 수도이자 성스러운 도시인 베이징의 방향을 파악해야 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수도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 해답은 조작 가능한 방향 탐색 기능을 갖춘 고성능 수레에 있었다. At all times, the figure which was mounted on top of the chariot would point to the capital city. MTE 스튜디오의 루도 베르헤이에는 이 멋진 기계를 실제 크기로 복원해 보기로 했다. Yeah, this project was indeed quite a challenge.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se features have been reconstructed ever, and the mechanics involved was really a challenge. 베르헤이엔이 기계를 돌려도 맨 위의 조각상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수레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어떤 원리일까? It's a highly sophisticated geared mechanism which is very, very similar to the device that we find in almost every modern car, which we would now call a differential gear. The gearbox effectively is measuring the speed between two wheels. As one wheel moves faster than the other, as it does when turning a corner, it alters the position of the figure which is mounted above the chariot. 수레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바퀴가 기계 내부의 톱니를 돌린다.
이때 중앙 톱니는 조각상의 방향을 바꿔준다. 오른쪽의 톱니가 왼쪽보다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각상은 왼쪽으로 돌게 된다. 수레가 오른쪽으로 돌면 조각상은 반대로 왼쪽을 향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 조각상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No matter where the chariot moves, how it twists and turns, the figure should always remain pointing in the same direction. 고대 중국의 여행자들은 출발할 때 조각상의 방향을 맞춰놓기만 하면 여행 내내 수도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To all intents and purposes, I think it would be fair to claim that this is a robotic device. It was an incredibly important invention and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technology of the last 100 years in particular. 하지만 고대인들이 한 번에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기계를 발명했다는 기록도 있다. 사상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일까? 고대의 로봇공학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동력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If you go back 2,000 years, they didn't have batteries, they didn't have electrical outlets, and this was a real problem for them. 고대 세계에서 가장 얻기 쉬운 에너지원은 바로 물이었다. 그리고 물로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 중 하나는 훗날 신데사이저의 원형이 되었다. 로드니 브리스코는 고대의 기계에 매료된 사람이다. The water arrives in the top of the tank here, where it falls through these tubes. You get a vortex and it sucks in air. So you get a mixture of air and water then descending into the tank at the bottom, where the water would pass out and the air pressure would then be transferred to the organ. And the air passes up into the wind chamber here, where the cylinder turns, is operated by the water wheel, by the same water from the tank at the top. It opens the valves and lets the air through into the pipes, and the pipes play. Let's try it. 먼 옛날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중력의 힘을 대신해 전기 펌프가 사용된다. The water is now entering the top chamber and falling down into the system below to create the air, and it's now turning the wheel and making the music just as it would have done thousands of years ago. 돌아가는 원통에 박힌 핀이 지뢰를 작동시켜 밸브를 열면 공기가 파이프로 들어간다. 하지만 고대에는 수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도 존재했다. 대신 물은 그 기계 자체의 중심 요소였다. 카르나크 신전의 대규모 발굴 작업 도중 한 독특한 기계가 발견됐다. They came upon a huge cache of statues that had been buried at some point in antiquity. And among these statues was a very interesting It was an alabaster jar dated by inscription to the reign of Amenhotep III, and that's about 3,000 years ago. 이 오래된 단지는 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액체도 담을 수 없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Water would be put into the jar and would flow out at a controlled rate, and this served as a timing device. 단지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다. 사제의 일은 단지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보고 물을 채운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물시계다. 그렇다면 고대에도 시간을 계속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더 진보한 시계가 존재했을까? 완전 자동화된 시계는 없었을까? 400년 전 세워진 잉글랜드 옥스포드의 세인트 존스 대학 도서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1000년 이상 된 문서들도 볼 수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 동양학과의 에밀리 세비지 스미스 박사는 고대의 발명가이자 로봇공학자 겸 시계 제작자였던 사람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바로 알자잘이다. Al-Jazari, in 1206, composed a treatise on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in which he described roughly 50 devices in great detail.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피 도서관에는 놀랍게도 당시의 문서 사본이 남아있다. 이 문서 안에는
세계 공학사에서 최고라고 불릴 만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알자자리가 직접 적은 내용이다. He's important because it happens that his is the only treatise that we have preserved today that does this. 알자자리는 중동 지역의 신세대 발명가 중 하나였다. 그들은 앞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로봇 공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They had obviously read Heron of Alexandria, and we know that it was translated in Baghdad at that time.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알자자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인상적인 시간 측정 기계를 만들어냈다. 고대 역사학자들은 두바이의 이븐 바투타 몰에 이 기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시계탑이라 불리는 기계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날릴 때마다 이 시계는 특정한 동작을 선보인다. 황도 12궁의 그림들이 시계 위쪽에서 회전하고 달은 위쪽으로 움직이며 문을 열어 현재 시간을 알린다. 매는 30분 간격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1시간 간격으로 로봇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한다. 시계 뒤쪽으로 가보면 이 복잡한 일련의 동작들을 조종하는 기계들의 조합을 볼 수 있다. 물은 세워진 튜브를 통해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이 통에는 물의 높이에 따라 내려가는 부유물이 있다. 이 작용으로 줄이 당겨지며 판이 움직여 황도 12궁을 작동시킨다. 줄은 초승달에 부착된 바퀴를 돌려 달을 함께 움직이게 한다. 바퀴에 달린 막대는 달이 지나가는 순간 문을 여는 기능을 한다. 바퀴는 지정된 자리를 지나면서 튜브 안으로 공을 떨어뜨려 매의 입을 지나 그릇으로 나오게 한다. 한편 처음에 흘러내리던 물은 시계 안의 큰 그릇에 담긴다. 이 그릇이 가득 차면 물이 흐르며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다. 이 바퀴는 캠축에 연결되어 있고 캠축은 시계 앞의 악사들에게 연결된 지뢰를 쳐서 연주를 하게 한다. 놀랍게도 이 시계는 아주 정확했다. 시계 태엽 장치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전기도 없던 시절의 발명품이다. 하지만 이 시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중세 이슬람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의 사이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생활했다. 여름과 겨울의 일조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시계도 그에 맞춰 조절이 필요했을 것이다. 수정은 매일 필요할 수도 있다. 알자자리의 시계탑이 진정한 세계 최초의 슈퍼컴퓨터 자격을 얻은 이유다. Al-Jazari can be regarded as the person who invented the first robot. 하지만 이런 뛰어난 기술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발명품이 있다. 바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고대의 자가 추진식 로봇이었다. 로봇은 항상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인조 애완동물이나 기계 시종, 로봇 전사, 혹은 로봇 구황대 등 이런 발상은 인류가 시작된 뒤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고대의 공학자들도 수백 년 전에 이런 로봇들을 제작할 수 있었을까? 고대에도 인조인간이나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Throughout Chinese history, there have been stories of magical and fantastical machines that imitated human figures doing all sorts of activities. And the little gadget I've got here is actually of a serving girl, and the idea is that she will carry a glass of wine or drink to one of the guests at the dinner table. 이 모형은 정해준 길을 따라 식탁 앞으로 간다. 이 고대의 인조인간은 태엽을 감아 작동시키는 원리이다. 손목시계나 벽시계에 태엽을 감아 쓰는 것과 똑같다. 이 용수철은 중앙에 큰 톱니바퀴를 돌린다. 중앙 태엽은 각자의 기능을 맡은 작은 톱니바퀴들과 연결되어 있다. 작은 톱니바퀴들의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상호작용을 통해 모형은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게 된다. 훗날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복잡한 기계들이 발명되기 수백 년도 전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다.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the ancients had robotic technology. They were not fools. They had mechanism, they had power, they had vision. 하지만 소녀 시종은 같은 동작을 반복할 뿐이다. 진정한 자가 추진식 자동 로봇을 찾으려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 다빈치는 자가 추진과 조작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 수 있었을까? 고대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미 500년 전에 공식 행사장에서 프랑스의 왕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했다고 한다. And we know for sure the King of France once witnessed the robot because it was a big celebration. 전선이나 다른 기기의 도움 없이 사자 한 마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왕의 앞으로 걸어갔다. And it came out to the King of France, opened its chest and gave him flowers, and everybody was stunned. 오늘날 현대의 기술적인 연구를 통해 다빈치의 사자를 재현해내는 것이 가능할까? 기념비적인 도전이다. 하지만 다빈치의 로봇 사자는 그 설계도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After Leonardo died, his manuscripts got spread everywhere. Lots of them got lost, about 2/3 of them, and lots of others got cut up and put in different pages. 이탈리아 피렌체의 로봇 연구실에서는 로봇 전문가인 로라 스티아테시가 최신 컴퓨터 모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The biggest problem was to produce a lion that had a range of movements, but furthermore, that all these movements would be powered by springs, without the aid of any motor or electrical input whatsoever. 고대 로봇공학 전문가 루카 가라이도 여기에 참여한다. 이탈리아 볼리오네의 300년 된 도서관에서 가라이는 다빈치의 스케치에 남은 단서들을 조합해 기계 사자의 작동 원리를 찾아내려 한다. The first person to actually program mechanisms was Leonardo during the Renaissance. He drew on some ideas from the Arabs and maybe the Chinese via the Arabs. But he was the very first to actually create a programmable machine. 역사학자들은 다빈치가 남긴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원리를 추론해내려 노력한다. 로봇공학 전문가들과 다른 학자들이 뭉친다면 코덱스 아틀란티쿠스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다빈치의 아이디어만을 이용해 최초의 고대 자동 로봇을 다시 만드는 작업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We were very determined not to use any modern technologies or to take any shortcuts that were not available back then. 학자들은 다빈치가 썼을 법한 이론들을 이용해 로봇 사자를 다시 만들어냈다. 세계 최초의 전자동 조작 로봇의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자신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고대의 로봇 사자가 바닥을 가로질러 걷고 있다. 500년 전 다빈치가 선보였던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학자들은 어떻게 사자의 각 동작들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사자의 모든 기능이 몸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코일 스프링의 탄력에 의해 작동되었다. 몸통 내부에는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있다. 일부는 머리를 움직이고 일부는 가슴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각 동작의 순서는 어떻게 맞출까? 다빈치는 기업이라는 기술을 적용했다. 현대의 기계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중앙의 큰 톱니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다른 작은 톱니바퀴들은 그 크기에 반비례해서 속력이 빨라진다.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들 사이의 속도 비율을 조작하면 각각의 톱니바퀴가 어떤 속도로 도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작의 순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사자의 동작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다빈치가 500년 전 개발한 기술이다.
The feelings that everyone who worked on the project had were similar to what it must be like for a mother to see her child walk for the first time. The satisfaction of seeing a machine powered by its own internal mechanics with no auxiliary power, petrol, or electricity was incredible. 배터리나 전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고대인들이 이 정도로 복잡한 로봇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다. I'm really impressed by the incredible skill of the early people. I mean, they did the real development. 알렉산드리아의 원형 로봇에서부터 다빈치의 마법 같은 기술까지 우리는 로봇공학의 역사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The genesis of machines goes way back, at least 2,000 years, to the Greeks and probably a lot longer with the Chinese. We have really precise engineering, but we wouldn't have that precise engineering without the crude engineering prototypes that were created by the geniuses of the past.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생활의 기계들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사실일까? 유압장치, 혁신적인 기계, 세계 최초의 인조인간, 이 모든 것은 고대 세계의 일부였던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도 많으며 우리는 머지않아 다른 발명품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도 새도 없는 기계 정원이었다. We have reports from visitors to the Byzantine court of numerous mechanical devices, one of which was a tree which contained metallic singing birds. The model works on the basis of water falling from one vessel to another, displacing the air and blowing a series of small water warblers which are contained within the birds. 기계를 작동시키는 물은 사자의 입을 통해 그릇으로 떨어진다. 이 물은 다시 구멍이 없는 다른 그릇으로 이동하고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해 공기가 밀려나와 튜브를 지나 피리가 장착된 새들의 입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해서 새들의 지저김이 만들어진다. When that container becomes full, it then siphons suddenly into the lower container. And as that fills, the weight of that vessel actually operates the owl, which then turns to look at the birds. As that lower vessel fills up, it reaches a point almost to full and then siphons. The weight then decreases dramatically because the water's going out. The vessel then ri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unterbalance weight, turning the owl back into its original position. This makes it a kind of loop system whereby it completes one cycle and then immediately resets itself and starts again. So as long as power is being supplied, the system will cycle continuously. And really, in a sense, this makes it perhaps a precursor of what we would now call a robotic machine. 금속으로 재창조된 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Motivation behind most of these pieces was to create awe and a sense of mystery and to accentuate the power, the wealth and the technical expertise of the culture. Heron was a master engineer. He was a master craftsman. He made things happen. He saw the opportunity and he put it together to the limit of the fabrication methods available to them at the time. 헤론은 초기 로봇공학과 자동기계의 발달에 있어서 거인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그 역시 또 다른 거인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바로 비잔티움의 필론이다. 필론은 헤론에서부터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발명가들이 이용했던 이론들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발명가들처럼 필론도 당시 후원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자동기계를 만들라는 주문을 받았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종교가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전은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다. 하지만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쓸 비누와 물이 항상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성스러운 곳에서 일하는 서재들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This device is called Filon's automatic soap dispensing machine, and it works like this.
On the side of the machine is a coin slot here, which would have collected money from worshippers visiting the temple. 동전은 지뢰의 한쪽 끝에 달린 그릇에 떨어지고 그 무게로 인해 판은 내려간다. 지뢰의 다른 쪽 끝이 올라오면서 밸브를 열면 물이 흐르게 된다. So when a coin was placed in there, a supply of water would be turned on, and as the vessel filled up, the weight of the vessel would act on a counterbalance shaft. 가득 찬 그릇의 무게가 줄과 연결된 바퀴를 돌게 한다. 이 줄이 기계의 문을 열고 동시에 안에서는 손이 내려오게 된다. Which presents the worshipper with a ball of soap, or in this case, pumice. 손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위에 비누가 다시 올려진다. After a few seconds, the vessel reaches its siphon point, and it dumps the water in a fairly continuous stream for several seconds down through the device, through the pipe in the lion's mouth, thus allowing the worshipper to actually wash their hands using the pumice ball. These examples of technology designed by Phelon are some of the very earliest machines that we could truly call automatic. For a device which is something like 2,250 years old, this is just mind-blowing. It's a staggering achievement.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많이 있다. 2,5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One could argue that this device was the forerunner of the modern soap dispensers that you find in washrooms. 필론, 헤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로봇과 자동기기의 원형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기계,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기계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능을 필요로 했다. 고대 중국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장거리 무역을 하고 지도를 만들기도 하는 모험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고향이 어느 방향인지가 무척 중요했다. 특히 제국의 수도이자 성스러운 도시인 베이징의 방향을 파악해야 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수도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 해답은 조작 가능한 방향 탐색 기능을 갖춘 고성능 수레에 있었다. At all times, the figure which was mounted on top of the chariot would point to the capital city. MTE 스튜디오의 루도 베르헤이에는 이 멋진 기계를 실제 크기로 복원해 보기로 했다. Yeah, this project was indeed quite a challenge.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se features have been reconstructed ever, and the mechanics involved was really a challenge. 베르헤이엔이 기계를 돌려도 맨 위의 조각상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수레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어떤 원리일까? It's a highly sophisticated geared mechanism which is very, very similar to the device that we find in almost every modern car, which we would now call a differential gear. The gearbox effectively is measuring the speed between two wheels. As one wheel moves faster than the other, as it does when turning a corner, it alters the position of the figure which is mounted above the chariot. 수레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바퀴가 기계 내부의 톱니를 돌린다. 이때 중앙 톱니는 조각상의 방향을 바꿔준다. 오른쪽의 톱니가 왼쪽보다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각상은 왼쪽으로 돌게 된다. 수레가 오른쪽으로 돌면 조각상은 반대로 왼쪽을 향하는 것이다. 그 결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 조각상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No matter where the chariot moves, how it twists and turns, the figure should always remain pointing in the same direction. Who was made as a gift to the king of Crete. 전설에 따르면 신들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그리스 해안 근처의 섬인 크레타의 왕에게 거대한 로봇을 하사했다고 한다. 이 뛰어난 전사는 모든 적으로부터 섬을 지킬 임무를 띠고 있었다. Talos was claimed to be able to move, was claimed to be able to fight, and was given to help defend the place. 탈로스는 하루 3번씩 섬을 정찰하고 거대한 돌을 던져 침입자를 쫓아냈다. 탈로스는 최초의 로봇 전사일까? If anything, it was robotic in shape
but probably consisted of a person in a suit. 탈로스가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고대 그리스에 인조인간을 제작할 기술이 없었다고 해도 크게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처럼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들은 필요한 기술만 갖추면 언젠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Most of the cultures in the ancient world had mythological references to robotic machines or robotic people. There seems to be a sort of human obsession with machines that mimic the human form or animal form. They certainly were starting to put together the ground rules of robotic machines. They understood levers, pulleys. Most of the mechanical principles that we know of today were invented in those times. 고대인들은 로봇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론상의 원리를 실제로 옮기는 것도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고대 세계에 자동화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단 한 사람의 업적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대인들은 자동문과 음료수 자판기를 개발했고 오늘날의 자동차와 기계에 쓰이는 이론들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로봇이나 인조인간이 20세기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에도 자동기계들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증거도 많이 나온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그의 제국은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제국의 영토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알렉산드리아이다. Robotics seems to have begun in ancient Alexandria around about 300 BC. 기원전 300년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도 이름난 학문의 도시였다. This occurred basically because Alexandria was set up as a city where learning was very important. 당대 발명가들 중에는 로봇공학의 대부라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다. He's the big name, and it's for one simple reason. 5 of his books are still in existence. 헤론은 그의 책에서 당대의 알렉산드리아가 뛰어난 지식과 기술적 성과들을 보유한 진보적인 사회였다고 말한다. Some of these early peoples were far more sophisticated than we give them credit for. They were at least as intelligent as we are now. Their mastery of philosophy, of astronomy, of what we would now call physics, was absolutely immense. So it'd be dangerous for us to underestimate their capacity. 하지만 고대인들이 실제로 전자동 기기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물론 존재한다. 최근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새로 발견되면서 고대인들이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당시의 신자들은 자동문을 지나 신전에 들어섰고 자동 인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극장에 모여들었다. 고대 문서에는 거대한 신전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자동 전차까지 등장한다. 기원전 3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는 복잡한 기계들이 생활의 일부가 된 거대한 고대의 놀이공원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경이의 중심에 헤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기기들을 이용해 신기한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He describes many different inventions that were designed to surprise and give the impression of magic. And don't forget, he was a showman. His work was to display and make people really excited about engineering. 알렉산드리아의 상류 사회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놓치지 않았다. 저녁 파티에도 기계들이 등장했다. 리처드 윈들리는 유물 모형 제작자이자 헤론의 발명품들을 복원하는 전문가다. We're very fortunate in having most of the translations of Heron's treatise on pneumatics, in which he talks about air pressures, water pressures, the interaction of the two. And in his treatise, he describes a number of objects which are based around these principles. This piece is number 66, and he describes it as a vessel for dispensing a measured quantity of liquid, wine usually being the favourite. 이 병은 어떻게 포도주의 양을 정확히 잴 수 있었을까? Inside the vessel is a valve which is operated by this mechanism at the top, which in turn goes down to this lever which counterbalances the cup
at the front. 윈들리가 추를 제거하면 포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컵이 거의 차면 균형이 깨지면서 흘러나오던 포도주도 마술처럼 멈춘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 The heart of the system is a little valve which sits inside the bottom of the vessel. The Greeks seem to favour these little conical-shaped gravity valves because they opened and closed very quickly. The little conical weight drops into the orifice of the valve when the cup is heavy enough, and this cuts off the flow of wine from the vessel to the cup. 추가 제거되면 막대는 중력에 따라 기울어진다. 이로 인해 병 바닥의 밸브가 열리고 액체는 원통용 금속관을 통해 병 밖으로 흘러나간다. Because the cup is balanced by the weight at the rear, as soon as it reaches a predetermined point, dictated by that weight there, the cup will then drop. That arm rises, the valve drops, cuts off the flow of liquid, and so that cycle of the process is finished. It's an absolutely fascinating design, and it's probably the first real genesis of control systems that we're aware of. 손님들은 이 기발한 장치에 완전히 매료되었을까? 아니면 포도주에만 신경 썼을까? 당시 사람들에게 해로는 괴짜일 뿐이었다. This little invention proves that the ancient Greeks had both a sense of humour and a sense of mischief. It's called a greedy cup, and a host would present this to one of his guests who had perhaps a reputation for enjoying his cups. And what would happen is that when the chalice or calyx was partially filled with wine, it would just act as a normal cup. As soon as the guest said, no, fill it up, top up the... 고대 중국의 여행자들은 출발할 때 조각상의 방향을 맞춰놓기만 하면 여행 내내 수도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To all intents and purposes, I think it would be fair to claim that this is a robotic device. It was an incredibly important invention and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technology of the last 100 years in particular. 하지만 고대인들이 한 번에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기계를 발명했다는 기록도 있다. 사상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일까? 고대의 로봇공학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동력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If you go back 2,000 years, they didn't have batteries, they didn't have electrical outlets, and this was a real problem for them. 고대 세계에서 가장 얻기 쉬운 에너지원은 바로 물이었다. 그리고 물로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 중 하나는 훗날 신디사이저의 원형이 되었다. 로드니 브리스코는 고대의 기계에 매료된 사람이다. The water arrives in the top of the tank here, where it falls through these tubes. You get a vortex and it sucks in the air. So you get a mixture of air and water then descending into the tank at the bottom, where the water would pass out and the air pressure would then be transferred to the organ. And the air passes up into the wind chamber here, where the cylinder turns. It's operated by the water wheel, by the same water from the tank at the top. It opens the valves and lets the air through into the pipes, and the pipes play. Let's try it. 먼 옛날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중력의 힘을 대신해 전기 펌프가 사용된다. The water is now entering the top chamber and falling down into the system below to create the air, and it's now turning the wheel and making the music just as it would have done thousands of years ago. 돌아가는 원통에 박힌 핀이 지뢰를 작동시켜 밸브를 열면 공기가 파이프로 들어간다. 하지만 고대에는 수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도 존재했다. 대신 물은 그 기계 자체의 중심 요소였다. 카르나크 신전의 대규모 발굴 작업 도중 한 독특한 기계가 발견됐다. They came upon a huge cache of statues that had been buried at some point in antiquity. And among these statues was a very interesting It was an alabaster jar dated by inscription to the reign of Amenhotep III, and that's about 3,000 years ago. 이 오래된 단지는 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액체도 담을 수 없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Water would be put into the jar and would flow out at a controlled rate.
and this served as a timing device. 단지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다. 사제의 일은 단지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보고 물을 채운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물시계다. 그렇다면 고대에도 시간을 계속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더 진보한 시계가 존재했을까? 완전 자동화된 시계는 없었을까? 400년 전 세워진 잉글랜드 옥스포드의 세인트 존스 대학 도서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1000년 이상 된 문서들도 볼 수 있다. 옥스포드 대학교 동양학과의 에밀리 세비지 스미스 박사는 고대 발명가이자 로봇공학자 겸 시계 제작자였던 사람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바로 알자잘이다. Al-Jazari, in 1206, composed a treatise on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in which he described roughly 50 devices in great detail.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피 도서관에는 놀랍게도 당시의 문서 사본이 남아있다. 이 문서 안에는 세계 공학사에서 최고라고 불릴 만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알자자리가 직접 적은 내용이다. He's important because it happens that his is the only treatise that we have preserved today that does this. 알자자리는 중동 지역의 신세대 발명가 중 하나였다. 그들은 앞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로봇 공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They had obviously read Heron of Alexandria, and we know that it was translated in Baghdad at that time.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알자자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인상적인 시간 측정 기계를 만들어냈다. 고대 역사학자들은 두바이의 이븐 바투타 몰에 이 기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시계탑이라 불리는 기계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이 시계는 특정한 동작을 선보인다. 황도 12궁의 그림들이 시계 위쪽에서 회전하고 달은 위쪽으로 움직이며 문을 열어 현재 시간을 알린다. 매는 30분 간격으로 공을 떨어뜨리고 1시간 간격으로 로봇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한다. 시계 뒤쪽으로 가보면 이 복잡한 일련의 동작들을 조종하는 기계들의 조합을 볼 수 있다. 물은 세워진 튜브를 통해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이 통에는 물의 높이에 따라 내려가는 부유물이 있다. 이 작용으로 줄이 당겨지며 판이 움직여 황도 12궁을 작동시킨다. 줄은 초승달에 부착된 바퀴를 돌려 달을 함께 움직이게 한다. 바퀴에 달린 막대는 달이 지나가는 순간 문을 여는 기능을 한다. 바퀴는 지정된 자리를 지나면서 튜브 안으로 공을 떨어뜨려 매의 입을 지나 그릇으로 나오게 한다. 한편 처음에 흘러내리던 물은 시계 안의 큰 그릇에 담긴다. 이 그릇이 가득 차면 물이 흐르며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다. 이 바퀴는 캠축에 연결되어 있고 캠축은 시계 앞의 악사들에게 연결된 지뢰를 쳐서 연주를 하게 한다. 놀랍게도 이 시계는 아주 정확했다. 시계 태엽 장치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전기도 없던 시절의 발명품이다. 하지만 이 시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중세 이슬람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의 사이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생활했다. 여름과 겨울의 일조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시계도 그에 맞춰 조절이 필요했을 것이다. 수정은 매일 필요할 수도 있다. 알자자리의 시계탑이 진정한 세계 최초의 슈퍼컴퓨터 자격을 얻은 이유다. Al-Jazari can be regarded as the person who invented the... 수천 년 전에 만들 수 있었을까? 인간과 똑같은 크기의 복제품, 혼자서 움직이는 기계동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15m 높이의 정밀한 태엽 시계까지. 이제 고대 인조인간들에 대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고대의 유물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신전이나 궁전, 돌무덤만으로는 수천, 수백 년 전의 생활상을 온전히 밝혀내기 힘들다. 유적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화된 기계들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Although the ancients lacked electronics and computers, some of their automata were really surprisingly sophisticated and incorporated concepts like feedback control and programming. 고대인들이 조종 가능한 자동 기계들을 2000년 전부터 만들어 왔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수백 년이나 앞선 기술의 자동 장치들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중 많은 수의 발명품들이 로봇공학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쓰이고 있는 자동화 기계들의 바탕이 되었다. A lot of people think that robotics was invent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there were proto-robots. There were a lot of proto-robots around throughout the centuries for 2,000 years. And without those, we wouldn't have any modern robots. 인류는 언제나 실제 크기의 인간 복제품을 만나는 미래를 상상한다. 놀랍게도 이것은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도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탈리아의 한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빈치. 그저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할 뻔한 이 작은 마을은 한 남자로 인해 유명해졌다. 바로 마을 최고의 유명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다빈치는 당대의 천재였다. 일찍이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발명품들을 쏟아낸 경우는 없었다. 그의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빈치에 있는 레오나르도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환상적인 그의 발명품 모형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의 기바람이 빛나는 평형추 거중기, 다빈치가 고안한 사상 최초의 헬리콥터 원형, 기묘한 갈퀴 모양 날개가 달린 미래적인 디자인의 비행기계들과 훗날 실제 전투에 사용된 것보다 4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튼튼한 외벽과 강력한 포를 갖춘 거대한 탱크도 있다. 하지만 박물관에는 그의 모형들보다 훨씬 값진 소장품들이 많다. 다빈치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기록해둔 문서들이 바로 그것이다.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라고 불리는 이 문서들은 레오나르도의 발명품에 대한 수백 점의 스케치와 설계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문서들 사이에는 역사책의 내용을 뒤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기사의 모습을 한 인조인간의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So now what it's left us with is having to be detectives. It's a bit like an archaeological dig. We have to go in, we have to look at the drawing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다빈치의 주 활동 영역은 이탈리아 피렌체였다. 알렉산드라 로마넬리는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박물관 큐레이터다. 로봇공학 역사가들은 이곳에서 다빈치의 로봇 기사를 다시 제작하고 있다. 다빈치가 500년 전 직접 그린 스케치가 기본 토대가 된다. Leonardo dedicated himself to the project of an automaton, which is a humanoid machine. 다빈치의 인조인간은 생물역학에 관한 그의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d that's the science of how our bodies move. And so he was all the time thinking about how could I make a machine that would be like a person. 다빈치의 금속 로봇은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그는 먼저 인간의 근육, 힘줄, 인대 등을 철저하게 연구한 뒤 그 기능을 로봇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Leonardo thought of the human body as a wonderful, perfect machine, and he tried to create a mechanical model that could reproduce the effect of human movements. 가슴 부분의 톱니바퀴는 줄을 감아 올리는 축과 연결되어 있다. 중심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 줄은 풀리거나 팽팽하게 당겨진다. 다시 이 축들은 각 관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줄이 당겨지거나 풀어지면 관절이 움직인다. It worked through the effect of tightening and loosening the ropes to simulate the traction and straining of limbs. 팔 관절과 연결되어 줄을 풀거나 감는 톱니 장치는 기사의 갑옷 아래에 숨겨져 있다. We can see the wheels in the robot's chest. 줄은 갑옷 안의 장치에서 어깨를 통과해 발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톱니 장치를 돌리면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다. This would be the movement of the arm. 이런 원리 덕분에 이 로봇의 움직임은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 So what the robot can do is hug someone. So they reckoned it went up to people and hugged them. 로봇 기사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감탄과 환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대의 로봇들 중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없었을까? 고대 그리스는 신화와 전설의 시대였다. 신과 괴물들로 가득하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고대 문서에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있다. 바로 기계 괴물이라고 불렸던 로봇 전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고대 시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쓴 호메로스는 재련과 금속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다. He was the god of blacksmiths. He was the god of manufacturers. He was probably the first engineer ever on Earth. 고대 문서에는 헤파이스토스가 옛 그리스의 높은 산 위에 살았다고 적혀있다. 그는 그곳에 있던 대장간에서 금속을 채련하고 신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갑옷 등을 만들었다. 헤파이스토스는 기발한 기계장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기록에는 그가 로봇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다. 로봇은 다리가 3개였으며 살아있는 동물들처럼 혼자서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 진정한 고대의 인조인간이었다. Many of the historical references which we read now seem to be fantastical or even ridiculous in the claims. But one of the things that becomes more apparent the more one delves into it is that there may well be a grain of truth in some of these claims. 고대에 움직이는 인조인간 병사가 존재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 그리스 신화에는 거대한 인간형 전사들이 등장한다. A good example here is the man robot android called Talos. The cup, the little siphon in the center of the cup suddenly starts to operate,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cup are dumped onto the person's lap, all over the clothes of the unsuspecting guest. 컵 중앙부의 기둥 안에는 구부러진 파이프가 숨겨져 있는데 컵 바닥에 닿는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컵에 담긴 액체가 구부러진 지점 위까지 차면 기압이 액체를 파이프 안으로 밀어내 액체는 컵 밖으로 쏟아지게 된다. 액체는 수위가 구부러진 지점 아래로 내려간 뒤에도 계속 흐른다. 액체가 있는 부분과 튜브 밑부분의 기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액체는 튜브 아래로 흘러내려 무방비 상태의 손님을 습격한다. An ancient practical joke. 하지만 헤론의 관심은 고작 장난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단순한 발명품으로 대단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캠이라고 불리는 장치다. 원판이 회전하면 막대는 상하로 움직인다. 언뜻 보기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천재적이면서도 기발한 장치는 원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꿔준다. 이를 이용해 바퀴에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 원리를 이용하면 밀거나 당기는 운동이 원운동으로 전환된다. 엔진 캠축의 피스톤 운동이 원운동으로 바뀌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다. 현대의 엔진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헤론은 기발한 기계들을 수없이 많이 남겼지만 그의 일생일대의 작품은 따로 있다. 바로 로봇 배우들로 채워진 극장이었다. 어느 날 회사가 나에게 묻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 있나요? 나의 IT 지식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난 행복한 지식인 IT 서포터즈입니다. 모두의 IT를 위해 IT를 나눠요. KT.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뛰어난 건축 기술의 결정체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2000년 전에도 혁신적인 기술들의 고향이었다. 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의 선두주자는 당대의 천재공학자 헤론이었다. 헤론의 발명품들은 대부분 실용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흥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것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Mechanical technology was also used in the service of public entertainment. Ancient audiences beca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wanted more and more visual entertainment. 헤론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오락거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배우가 없는 극장을 꿈꾸기도 했다. 바로 로봇 극장이다. 로봇 공학자이자 자동장치 디자이너인 믹 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 색다른 극장을 재현해냈다. First they'll see the theatre with the doors closed, and then the doors will open for them and they'll see little men on the back of the stage making ships, and then hands will start to move and they'll hammer and they'll saw. 배경 그림이 제자리에 내려오고 배우들과 배경은 정확히 지정된 시간에 무대 위를 움직이게 된다. 헤론은 과연 이들의 정확한 순서를 어떻게 맞췄던 것일까? 놀랍게도 이 모든 절차는 한 번의 조작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모래 튜브에서 스위치를 당기면 무거운 추가 떨어진다. 이 추와 연결되어 있던 캠축이 돌아가면서 줄을 당기게 된다. And they make it revolve. And as that revolves, it pulls the other strings that are off that and winds them around it, shortening their length. 각각의 줄은 핀에 연결되어 있고 이 핀이 풀리면 배경 그림의 일부가 중력에 따라 떨어지면서 펼쳐진다. 다른 핀들은 두 번째 줄을 떨어뜨려 무대의 다른 장치를 조작하는 다른 줄들을 잡아당기게 된다. 헤론의 극장은 아주 복잡한 자동 기계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hose strings are different lengths, and that determines when a mechanism is going to operate. So to change the length of a string will effectively program to do something else. 간단한 장난감으로 보였던 이 작품은 사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작이 가능한 최초의 자동기계였던 것이다. 헤론의 자동기계에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하나는 극장의 기계에 쓰인 것처럼 움직이는 추와 줄, 조정끈과 캠을 이용한 원리다. 하지만 헤론은 자동화 장치에 또 한 번의 혁신을 일으킨다. 세계 최초의 유압식 기계이다. One of Heron's favourite mechanisms appeared to be a device whereby air pressure is produced by water moving from one vessel into another. As the water runs into the vessel, the air is compressed and has to move somewhere, so it's usually piped to possibly a sound-producing or movement-producing device. 오늘날 이 기술은 공기역학이라고 불린다. Pneumatics is all about the way in which air and gas move and how air and gas can be used to move things. 헤론의 책에는 공기의 움직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담겨 있다. He knew that air had substance, it had volume, it was made of particles, and if you pushed it, it would have to go somewhere, and if you sucked it, it would come with you. 헤론은 자신의 이론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새들이 움직이고 노래하는 정원을 제작하라는 의뢰를 받았다.